똑같이 큰 돈을 벌었어도 누구는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누구는 남들보다 많은 노력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삽니다. 오랜 연구 끝에 이 차이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포인트를 제2원해져서 부자의 자세에서 얘기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다. 부자는 또한 대부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다. 노자의 말입니다. 또한 중국의 성인들은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부러워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용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자가 자기의 부를 늘리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지 않는 것은 결코 용서하지 못할 일이다. 궁극적으로 노자와 중국의 성인들의 말처럼 정직하고 가난한 사람과 나눠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자의 자세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 부자의 자세에서는 어떤 게 부자의 자세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저의 가치관과 비교해 봤을 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들 위주로 정리하여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부자란 누구인지를 정의해보자. 필자에 의하면 부자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자이다. 첫 번째, 시간의 자유. 시간의 자유란 하루 24시간 중 본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과반수, 12시간 초과라면 자유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시간의 자유가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라고 하기 어렵다. 전문직이라 일컫는 직업군에서 흔히 보이는 특성이기도 한데 돈 버는 당사자가 그 돈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다면 돈만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하기에 뭔가 부족하다. 둘째, 돈의 자유, 경제적 자유. 돈의 자유, 다시 말하면 경제적 자유란 근로소득이 없어도 의식주 관련한 생계 지출과 취미, 여가 활동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여유를 위한 지출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를 뜻한다. 생계를 위해 근로소득을 꼭 해야만 한다면 경제적 자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셋째, 관계의 자유. 혈연 관계와 같이 끊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를 제외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냐를 따지는 것이 관계의 자유다. 가령 필요한 소비와 여유로운 소비 모두 할 수 있는 돈도 충분하고 시간도 충분한데 일이라는 관계에 얽혀 벗어날 수 없다면 이는 관계의 자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세 가지 요소는 어느 정도 교집합의 연결도 가지고 있는 바 관계의 자유가 없는 사람은 시간의 자유가 없는 경우도 많다.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수의 경우는 시간과 관계의 자유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직장이란 관계에 얽매여 있지도 않고 시간도 많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부자라고 할 수 없다. 앞으로 나오는 부자라 함은 부자의 정의, 시간, 경제, 관계의 자유를 가진 자를 충족하는 사람을 선별해 말하는 것이다. 기본 자세, 부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부자의 기본 자세를 17가지로 요약해보았다. 첫 번째, 신세는 반드시 갚는다. 실제 부자를 보면 빼앗기보다는 남에게 먼저 주려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신세를 지려 하지 않고 본의 아니게 신세를 지더라도 그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하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신세 지지 말라. 그런 의존성은 당신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만들 뿐이다. 두 번째, 자기 원칙은 꼭 지킨다.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이다. 스트레스는 주로 미완성할 일에 대한 압박에서 많이 생겨난다.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스트레스인 것이다.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규칙을 정함으로써 실천율을 높일 수 있고 스트레스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규칙을 만들까? 첫째, 처음 정하는 규칙의 범위는 크게 잡지 않는다. 처음 정하는 규칙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작게 시작한다.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기, 1년에 1kg 빼기, 5년 안에 1천만 원 모으기와 같이 말이다. 인간의 뇌는 한 번 손댄 일을 끝까지 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막상 실천하면 어떻게든 완수한다. 애초에 정한 작은 규칙보다 더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둘째, 규칙을 강화한다. 첫째 규칙을 실천하면 둘째 규칙이 지켜진다.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기란 규칙을 쉽게 실천하다 보면 규칙이 점차 5일에 한 번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그 다음에 3일에 한 번, 2일에 한 번으로 강화된다. 정리하면 규칙은 실천을 통해 강화하는 것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다양한 그들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결국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실천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자신만의 규칙이다. 세 번째, 공감 능력을 키운다. 실제로 공감 능력이 없는 부자는 없었다고 단언해도 될 정도였다. 돈을 번다는 것은 스스로가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돈을 받는 것이 곧 돈을 버는 행위다. 그렇기에 부자들은 일찍부터 공감 능력을 높였고 타인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적절하게 제공하여 돈을 번 것이다. 장사에서도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령 옷을 파는 장사꾼이 본인은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주로 입는다며 어두운 색의 옷만 파는 식이다. 소비자의 기호는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있는 것을 팔면서 이익을 기대한다. 그렇게 장사가 되지 않으면 또 손님 탓을 한다. 옷을 입을 줄 모르네, 라면을 먹을 줄 모르네, 손님들은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이기적이네 라며 남 탓을 하니 공감 능력은 높아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이런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웠을까? 부자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공감 능력을 키웠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사에 역지사지로 한쪽에 치우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점, 소설을 많이 읽었다는 점,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봤다는 점 등이 있다. 즉 부자들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 자신만의 시각이 아닌 타인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꾸준히 해왔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에만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연, 단역, 조명배우, 카메라맨, 작가, 감독 등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일상에서 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감독이라면 저 장면의 연출을 어떻게 했을까? 저 조연은 주인공 때문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와 같이 타인의 입장이 되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훈련이 쌓이면 직장, 장사, 사업, 투자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의 돈을 내 호주머니로 가져올 수 있도록, 즉 돈을 벌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네 번째, 꾸준하고 근성이 있다. 부자들 중에 꾸준함과 근성이 없는 부자는 없었다. 혹자는 이 근성마저 선천적 성향이라고 말하는데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후천적 성향에 더 가까웠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근성을 키울 수 있었을까? 먼저 쉬운 예로 공부할 때를 살펴보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무리하지 않는다. 더 많은 교과서와 참고서를 욕심내지 않는다. 그저 본인이 할 수 있는 공부량을 매일 꾸준히 한다. 이런 소소한 습관이 근성을 키우는 현명한 방법이다. 근성은 후천적인 수련을 통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서로 반대 역할을 하는 좌뇌와 우뇌가 함께 공존하듯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의심하기를 반복한다. 마라톤을 뛸 때도 왜 그 힘든 장거리를 끝까지 뛰려고 하는가? 끝까지 해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자신감과 성취감 때문이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완수하는 습관을 들여라. 생활 속 작은 꾸준함이 당신의 근성을 키울 것이다. 그 근성은 다시 꾸준함을 지속하게 만들고 당신을 성공이란 목표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섯 번째, 거짓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어느 부자는 이런 말까지 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고만 배웠어도 동료의 배신이나 거래관계에서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성공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에 대한 그릇된 정의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다. 쉽게 진실을 말하기에 타인이나 동료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쉽게 거짓을 믿어 손해보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은 정당한 것이며 타인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쉽게 속지 말아야 한다. 여섯 번째, 생각을 많이 하는 메모광이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생각이 많다는 것이다. 학습과 훈련을 통해 후천적으로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에 누구나 다 생각은 많다. 다만 발전적인 생각을 많이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느냐의 차이다. 예를 들어보자. 부자가 될 사람은 하루 종일 돈 벌 궁리만 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있는 돈을 더 불릴 수 있는지 생각한다. 생각은 끌어당긴 효과가 있어 발전적인 생각은 더 좋은 생각들을 끌어들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보관하기 위한 기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메모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며 점차 부자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빈자가 될 사람은 온종일 돈 쓸 궁리만 한다.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빈자는 부자가 된 후만 생각한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거나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메모한다. 그렇게 메모가 늘어나면 스스로 정리하는 방법을 찾는다. 분야별로 할지 날짜별로 할지 방법을 찾게 되고 분류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더 좋은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이지 고급 메모 능력이 아니다. 아무런 부담 없는 가벼운 규칙만이 당신을 실천으로 이끌 것이고 그것이 점차 근력이 되어 탄탄하게 진화할 수 있다. 규칙은 간단하다. 부정적인 거나 허황된 달콤한 상상을 버리고 발전적인 생각을 하고 가치 있는 것은 모두 메모한다. 그리고 나중에 꼭 다시 본다. 다시 보지 않는 메모는 그저 낙서가 되어 버려질 뿐이다. 일곱 번째, 자기관리를 꾸준히 한다. 어떤 90세가 넘는 정정한 고령의 부자의 비결은 고작 종합 비타민이다. 흔한 비타민 B 계열의 종합 비타민과 피로회복용 비타민이었다. 부자들은 어떤 종류의 자기관리를 할까?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그 운동이 꼭 1시간 이상의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은 아니다. 10분간의 간단한 체조일지라도 꾸준히 한다. 두 번째,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폭식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소량의 식사를 하며 가급적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 먹는다. 폭식은 대부분 애정결핍, 욕구불만 등 심리적 결핍 때문에 발생한다. 부자의 자세를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는
이해한다면 이러한 결핍 또한 스스로 해결 가능하다. 셋째,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 공부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조사하고 학습하는 것이다. 체력이 건강해야 정신력도 강한 법이다. 인간의 정신력은 의외로 나약하다. 작은 상처만으로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성공의 과정은 다양한 굴곡을 겪으면서 우상향한다. 그러한 굴곡에서 버텨낼 수 있는 정신력은 꾸준한 자기관리에서 나온다. 부자들은 자신만의 꾸준한 자기관리로 남들보다 더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던 것이다. 부자는 후회보다 반성을 한다. 부자들의 흥미로운 태도는 바로 지나간 일을 대하는 자세였다. 일반적이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괜히 해서 이 모양이네라며 후회하는 것도 그들은 그때 그렇게 한 것은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어라며 반성을 하는 것이다. 후회와 반성, 섬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게 그것만 같다. 어차피 똑같이 과거에 대해 아쉬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미묘한 차이가 부자와 빈자를 갈랐다. 빈자는 갖지 못한 걸 아쉬워하며 후회한다. 그 후회는 계속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원망만 쌓인다. 반면 부자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후회보다 반성을 했다. 비록 과거와 똑같은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반성하여 더 발전된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와 미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과거에 놓친 기회나 선택을 원망이나 후회하지 말라. 그래봐야 과거에 집착만 하고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된다. 생각 속에 후회가 스며들 땐 그것을 반성으로 돌리자. 그러면 상실감보다는 다시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길 것이다. 9번째,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중요시한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일정을 빡빡하게 설정하라 등 해야 하는 것들을 무지막지하게 요구한다. 이런 것들은 결코 성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그런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오히려 안 해도 그만인 걸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잘못 바라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열심히 악착같이 살고 있는데 왜 더 힘들어지는 것일까라는 자문을 하며 좌절을 느낄 수도 있다. 성공하는 데는 100가지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노력을 하지 않는 게 당신에게 발전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10번째, 자기 객관화가 제대로 되어 있다. 자기 객관화란 말 그대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자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다. 자신을 평가할 땐 언제나 냉철하고 겸손했다. 결코 자신을 특별하거나 비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착각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자신을 스스로 평균 이상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본인을 특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보상을 먼저 원한다. 자기 객관화는 자신감 부족이 아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성공에 대해 겸손하고 겸허할 수 있는 것이다. 함부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내뱉기보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고 수련한다. 부자는 자기 객관화를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별한다.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11번째, 대인관계가 심플하다. 스스로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하면 그러한 관계가 위험이 되고 변수가 되어 성공을 가로막는 경우를 정말 수도 없이 목격했다. 부자들은 이미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여 대부분 깔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2번째, 동료는 있으나 친구는 없다. 필자가 실제 장사, 사업, 투자 활동을 해보면서 배운 점은 세상은 일반적인 상식과 전혀 반대인 모습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 흔히 성공하려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다. 성공은 인맥이다. 인맥 관리를 잘해야 한다라며 인맥이 성공과 비례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실제로 인맥은 성공에 전혀 도움이 안 되었고 해악만 되었다. 성공은 오롯이 외로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진리 중의 진리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 성공하는 경우는 결코 없었다. 인간은 본디 이기적인 동물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뻔뻔하게 강요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기에 부자들은 이런 점을 일찍부터 깨닫고 친구가 없던 것이다. 그럼 공적인 관계가 아닌 사적인 관계 속 친구는 어떨까? 이 역시 마찬가지다. 어차피 사회 속에선 이해관계에 얽매이게 된다. 저학년 학창시절에야 서로 아무런 욕심이 없으니 잠깐 친구로 지내도 문제가 없지만 사회에 나오면 욕심이 생기고 이익을 따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친구는 오히려 리스크다. 친구가 많을수록 성공에서 멀어진다. 그렇다면 성공한 후에는 어떨까? 부자들끼리는 관계에 대한 원리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들은 개인주의 아래 상대를 존중하며 부담 없는 관계를 형성한다. 그렇다고 친구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곳간에서 인심나듯 여유로움이 서로 안전거리를 지켜주며 신의를 지키는 관계로 지낼 수 있다. 13번째, 재미를 위한 관계는 없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감정을 우선시하고 부자는 배움을 우선시한다. 감정을 우선시하는 모임의 목적은 대부분 재미와 유흥이다. 물론 부자라고 재미를 위한 모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취미나 재미를 위한 모임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과정에선 놀이와 재미를
재미를 위한 모임은 철저하게 배제한다. 대부분의 부자는 철저하게 개인주의다. 타인에 대해서 일절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저 자신을 존중하듯 타인도 존중한다. 그렇기에 관계의 목적도 자랑, 재미, 놀이의 목적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거나 배움이 주된 목적인 것이다. 왜 부자들은 재미를 위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일까? 돈이란 것은 초반에는 버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만 후반엔 관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 번 돈을 관리하고 지식을 쌓기도 바쁜데 단순한 재미가 아닌 배움의 재미를 위한 목적으로 그들끼리만 어울린다. 부자는 돈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돈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이 있었다. 15번째, 근로소득은 필수다. 돈만 쓴다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자수성가한 많은 부자들은 은퇴를 빨리 하라고 마음먹지만 결국 은퇴하지 않고 소소하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부자들은 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 드라마나 영화에서 만들어낸 환상이다. 부자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도 하는데 이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일이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다. 무인도에 혼자 살더라도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듯 다양한 관계를 구성한 사회 속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하고 싶은 일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하기 싫어지도록 진화한 것이다. 즉 인간의 뇌는 반복하는 일에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하고 싶도록 되어 있다. 일을 하다 보면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에 얽힐 수밖에 없다. 직원이 필요하고 거래 상대가 필요하다. 직원이나 거래 상대를 통제한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자조차도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부자들도 능동적으로 꾸준히 근로소득 활동을 하고 거의 평생 일을 한다고 보면 된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은 두말할 이유도 없다. 근로소득은 생계를 위한 기본소득이다. 그에 반해 투자소득은 여유를 위한 소득이다. 하지만 여유를 위한 투자소득은 근로소득 없이 이룰 수 없다. 즉 근로소득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연적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어차피 젊을 때 근로소득은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든 생계를 위한 것이건 필수다. 이왕 하는 일이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 꾸준히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나중에 부자가 된다면 은퇴하라고 떠밀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일을 찾는다. 16번째, 돈에 대해 위선적이지 않다. 부자는 크고 작건 다 같은 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빈자는 큰 돈만 돈이라고 생각한다. 단 여기서 직장 근로소득은 스스로 번 돈이 아니다. 직장 근로소득은 자신의 노동시간을 판 대가에 불과하다. 능력에 따라 누군가는 1시간 노동 가치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최저시급이 될 뿐이지 스스로 번 돈이라고 할 수 없다. 직장 근로소득은 젊은 시절 자신의 시간 가치를 돈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부자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더 많이 벌 궁리를 한다. 그러나 빈자는 돈 밝히는 것을 천하게 여기고 뒤에서는 도박, 복권, 비트코인 같은 한바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만 찾아 헤맨다. 스스로 10만 원도 벌어보지 못했으면서 고작 10만 원을 버느니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돈에 대한 위선이다. 부자들은 돈에 대해 위선적이지 않다. 그래서 흔히 부자가 더 쪼잔하다, 인색하다는 오해도 받는다. 부자들에게 돈은 그저 돈이지 크고 작음이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17번째, 처음 투자는 부동산 경매로 시작한다. 부동산 경매는 일반 매매, 분양 투자보다 장점이 많고 통제가 쉬운 투자 방법이다. 일반 매매나 분양은 부동산 거래의 절차나 물건에 대한 안목을 타인에게 맡기는 행위다. 중개업자나 분양사가 좋은 물건이라면 추천해주고 돈만 주면 그들이 알아서 절차를 대행해준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투자자가 손해를 보건 이익을 보건 상관없이 수수료로 돈을 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다르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다. 허위 매물도 없고 법원에서 상술로 유인하지도 않는다. 진열된 물건들 중 어떤 것이 좋은지 구별하는 안목만 있다면 입찰자들끼리 경쟁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경매는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나오기 때문에 상승이나 하락에 관계없이 물건이 늘 있고 계약 취소나 위반 등 위험한 절차가 없다. 낙찰되고 잔금만 납부하면 법원이 알아서 촉탁 등기, 일반적인 등기는 당사자가 해야 하는 것인데 촉탁 등기는 법률에 따라 법원이 직접 등기로 하는 것임. 로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 다만 법원이 사전에 고지한 권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책임이다. 그렇기에 부동산 경매는 이러한 권리관계상의 문제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권리 분석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된다. 권리 분석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보는 방법만 알아도 안전한 물건을 쉽게 골라낼 수 있다. 자, 부자의 자세 1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세는 몇 개나 되나요? 표를 만들어 보았으니 스스로 체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